제가 뒤로 좀 밀어놨어요. DB 구축 문제. 이건 이제 얘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논문 쓰실 때 굉장히 좀 중요한 툴이 될 수가 있어요. 이쪽이.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IT 분야에서도 DB 설계 사례라는 제목으로 논문들을 많이 씁니다. 이런 도메인에서 이렇게 DB 설계를 이래 했더니 이 정도 성과가 나오더라 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까 그 박사 학위 이야기를 할 때 똥통에 빠졌다 그랬는데 제가 목표했던 논문 제목이 뭐냐면 시스템에 대해서 쫙 이런 시스템을 원한다 하고 사용자가 기술을 하면 그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으로부터 시스템을 설계해 주는 거야. 이런 구조의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다. 그거를 반자동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이론을 한번 개발해 보자. 근데 정말 어려운 주제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일정한 프로시저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시도를 트라이 앤 에러를 여러 번 해보고 이게 그래도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주제가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결론이 어차피 안 나는 주제가 아니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연구를 하시다가 야 이거 DB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면 DB 설계를 구조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런 구조로 가면은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했다면 그 생각 자체가 논문 주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 보는 겁니다. 우리 쪽에도 그런 논문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제가 도전하려고 했던 것은 야 임마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내가 개발한 이론에 집어넣으면 그 차례대로 나가면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 그 이론을 개발하고 싶었던 거죠. 그 이론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참 너무나 터무니없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한 망상증 환자 같은 주제를 잡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 조금 피곤하실 거예요. 강의 시간으로 보더라도 150분이 지났으니까 이제 상당히 피곤하실 텐데 이제 지금부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 연구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봅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문헌자료에 디지털 가공을 한다 그러면 1차 가공, 2차 가공, 3차 가공 정도. 아까 다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2차 가공은 원문 내용을 만드는데 원문 텍스트에 관한 메타 데이터들, 정보를 이거는 몇 월 며칠에 한 거, 키워드, 어떤 내용들이 주로 들어있다. 여러분들 뭐 웹페이지 만들어서 올릴 때 보면 키워드 쳐넣잖아요. 그 키워드를 보고 검색하는 거거든.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2차 가공이에요. 그 다음에 3차 가공은 이제 DB 구축이 필요하다. 이제 3차 가공은 진짜로 여러분들이 연구하는데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 해서 다닥 하면 탁 답이 나올 수 있는 DB를 만든다. 그거는 DB 구축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격을 가져다. 그러면 DB 구축은 어떻게 하느냐? 제일 1단계가 DB 스키마 설계입니다. DB 구조를 설계해야 돼. 그 다음에 2단계는 데이터 입력하고 3단계는 이제 DB 구현을 하는데 3단계는 거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관의 정보 전산은 내지는 전산실이라고 불리워지는 조직에서 다 해줍니다. 구현 쪽 부분은. 그래서 슬라이드가 한 장 딱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그 다음에 2단계 데이터 입력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 데이터 입력에 대해서는. 소위 이제 그 유니코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유니코드? 그 한글 코드. 한글 기억에는 무슨 코드로 되어 있다 이런 거. 예. 이제 우리가 캐릭터 코드라고 그러는데 캐릭터 코드를 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데이터 입력에서는 저장될 때 어떤 코드로 저장되느냐가 캐릭터 코드인데 입력할 때 키보드의 어느 키가 그 코드에 속하느냐 하는 거가 이제 따로 있어요. 키보드에 해당되는 키가 이제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키 코드라고 해요. 이제 그거하고 두 가지를 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데이터 입력은 대충 뭐 우리 신 교수님 같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대학 교수로 있는 분들은 그 학부생이나 석사과정 학생들한테 하청을 주죠. 야 이거 입력하면 얼마 줄게 입력해라. 내지는 뭐 거의 협박 비슷하게 너 내가 돈 줄까? 안 받아도 되지? 뭐 이런 교수까지. 어쨌든 학생을 시켜서 강제 노동에 입각해서 데이터 입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가 볼 때 인문학 분야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중세 우리 한글을 입력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없는 문자들이 있잖아요. 그 특수 문자들이 살아있는 당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코드가 특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데이터 입력하는 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그 석사과정 정도 학생을 써서 상당한 이제 인건비를 지불하고
데이터 입력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옛날 고문서 같은 거 입력을 전문하는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알아보면. 그래서 뭐 그런 데를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 돈은 좀 많이 달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문학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펀드를 가지고 학생들 쓰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에는. 외부에 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학생들 시키려면 시키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잖아. 여러분들 시키는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한 정도 이야기해 줄 겁니다. 1단계 DB 스키마 설계는 이게 이제 논문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게. 이러이러한 연구자들을 위해서 이제 내가 DB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설계하니까 이러이러한 아웃풋을 낼 수 있고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사례 발표를 하고 하는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단계 DB 스키마 이야기할 때 잘 들어야 되겠죠? 예. 자, DB 스키마가 뭐냐? 설계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뭘 설계해야 되는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 말이. 그러니까 이제 DB 스키마가 뭐냐라는 것부터 이제 한번 알아보자. DB 스키마는 DB에 저장될 데이터의 구조를 가리키는데 우리는 IT 분야에서 전문적인 용어로는 로지컬 스트럭처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우리는 IT 분야에서 구조를 세 레벨로 보고 있습니다. 내부에 저장되는 실제 구조, 피지컬 스트럭처라고 그래요. 피지컬 스트럭처. 물리적 구조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봤을 때 DB가 아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 거야 라고 상상하는 구조를 우리는 외부 구조, external view라고 이야기하는 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 논리적 구조가 제일 중요하죠. DB 스키마는 테이블 구조라고 보통 부릅니다. 통칭. IT 업체하고 이야기할 때 DB 스키마보다는 테이블 구조라고 이야기하면 더 쉽게 알아들어요. 테이블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 인 메타데이터의 일부입니다. 테이블 구조 말고도 메타데이터는 많아요. 뭐 제작 연도, 일시 이런 것들 뭐 그런 기타 정보들도 다 저작자 이런 것들도 다 메타데이터에 속하니까요. 자, 이제 테이블은 다음에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테이블 구조 플러스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 합쳐서 테이블이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부를 때는. 그래서 아까 여러분 SQL 예시 볼 때 인플로이 테이블 해놓고 노란색 칠하는 부분, 까만 데이터 부분 밑에 있는 게 이제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 부분이고 노란색 칠한 부분이 테이블 구조예요. 그 테이블 구조하고 합쳐서 테이블이라고 부르고 DB 스키마는 위에 노란색 칠해놓은 거 칼럼 이름들만 모아놓은 걸 테이블 구조, DB 스키마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은 굉장히 여러분들 테이블을 엄청 많이 다루잖아요. 일상생활에서. 테이블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쓰는 말로 표에 표. 예. 신 교수님 알아마시면 되고. 표입니다. 표. 표 제일 위에 헤더 있잖아요. 헤더. 표의 헤딩 부분이 테이블 구조예요. 표 밑에 있는 데이터가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 부분이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칼럼 이름들 정하는 게 DB 스키마를 설계하는 거다.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로부터 DB 스키마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여기에 뭐가 있느냐? 아까 제가 강조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 모델링 과정에서. 자, 요거 수학 기호인데 부분 집합이라는 뜻입니다. 서브셋이다. 서브셋. 이쪽이 좀 넓잖아요. 이쪽이 좁고. 그러니까 이쪽이 많고 이쪽이 작다. 포함된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집합에 나오는 부분 집합 기호입니다. 부분 집합 기호. 자, DB 스키마를 여러분이 만들려면 여러분이 만약에 DB 스키마 한 것을 설계 사례로 해서 논문을 쓰신다면 이 과정을 다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 과정을 다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1단계는 요구 조건 분석. 자, 내가 이런 DB를 구축하고 싶은데 이 DB를 구축하면 어떤 아웃풋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아웃풋이 연구자들에게는 어떤 효용을 갖는다. 가치가 이런 연구를 하는 분, 이런 연구하는 사람,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이 자료는 엄청 중요하게 될 것이다. 소위 뭘 하는 거예요? 내가 구축할 DB의 유용성을 베리파이 하는 겁니다.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래도 중요하다. 그 DB에 대한 요구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작업이에요. 이 추출 분석한 자료를 기초로 개념적 설계를 하는데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그리는 다이어그램이 ER 다이어그램입니다. E는 entity, R은 relationship이에요. 아까 그래프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점이 뭐라고? thing, entity, object라고 그랬어요. 바로 ER 다이어그램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relationship이 선이에요, 선. 두 thing 사이의 관계. 그것도 entity relationship 다이어그램을. 이 ER 다이어그램의 본질은 그래프입니다. 아까 이런 거 말씀드린. 이걸 그려라.
이걸 이제 이 그릴 때 여러분들은 요구조건 분석한 결과가 반영이 돼야 돼, 이 안에. 그 그래프 안에. 그래서 DB로부터 앞으로 추출하고 싶은 정보가 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 정보가 이런 정보들을 추출해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자. 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그리고 나면 ER 다이그램으로부터 테이블 구조로 변하는 작업은 거의 기계적입니다. 요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열로 바꾸는 건. 그래서 오늘 그거까지 다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아셨죠? 네. 자, ER 다이그램입니다. Entity Relationship 다이그램이다. 여기서 이제 Entity는 Entity Type 또는 Entity Class, Entity Instance, Entity Set, Entity에 대해서 용어가 4개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진짜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프의 점에 해당되는 것이다. 점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프의 점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입니다.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주어 또는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놈이에요. 그 놈이 바로 엔티티다. 됐어요? 그러면 엔티티라고 해놓고 엔티티 타입, 엔티티 클래스, 엔티티 셋, 엔티티 인스턴스 이렇게 뒤에 붙어있는 단어가 다 다른데 뭐를 이야기하냐면 보통 자 예를 하나만 딱 들어드릴게요. 학생 이러면 타입이잖아요. 엔티티 타입 또는 엔티티 클래스 이렇게 부릅니다. 학생을 학생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가르치는 학생에 이렇게 2명이 있다. 요게 엔티티 인스턴스야. 인스턴스. 됐어요? 학생 타입에 속하는 개체들이지. 요게 엔티티 인스턴스예요. 엔티티 인스턴스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엔티티 셋이라고 그래. 엔티티 셋.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완전히 똑같은 용어고요. 타입하고 클래스는 똑같은 용어고 똑같은 용어고 엔티티 인스턴스하고 엔티티 셋이 차이가 뭐냐 뭐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이 ER 다이그램에서 아까 거기 그래프에서 뭐라 그랬어요? 점이나 선에 웨이트를 줄 수 있다. 웨이트를 줄 수 있다. 웨이트를 줄 수 있다는 게 웨이트를 한 개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 다 줄 수, 여러 개 줄 수. 그거를 우리는 어트리뷰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웨이트는 점에도 줄 수 있고 선에도 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ER 다이그램 보면 릴레이션십에도 줄 수 있고 엔티티에도 줄 수 있습니다. 어트리뷰트는 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이따 예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릴레이션십 타입은 뭐냐? 선이에요, 선. 그래프에서 선. 요 엔티티와 요 엔티티 타입 사이의 관계. 자, 지금 여기도 똑같이 릴레이션십 타입, 릴레이션십 인스턴스, 릴레이션십 셋 뒤에 단어가 3개 붙을 수 있는데 타입은 수강 관계 이게 타입이고 인스턴스는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는 거고 요거를 다 집합으로 표현하면 릴레이션십 셋이 되는 겁니다. 집합으로. 요건 릴레이션십 셋. 하나하나는 릴레이션십 인스턴스. 요 집합의 이름은 릴레이션십 타입. 요게 릴레이션십 타입. 요 전체 타원이 인스턴스들을 모아놓은 게 릴레이션십 셋. 요거는 인스턴스. 자, 저 다이어그램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타입입니다. 타입. 엔티티. 학생이라는 타입이 있다. 학생이 몇 명 있어요? 4명 있어요. 지금 4명. 요게 학생 인스턴스야. 4명을 모아놓은 집합을 학생 셋이다. 학생 집합이다. 이래 버립니다. 여기 과목이 있습니다. 개설 과목. 4과목 개설되어 있다. 요게 여기도 엔티티 인스턴스예요. 과목 인스턴스, 과목 집합. 요거의 이름은 요 집합 이름은 과목. 근데 학생하고 과목하고 어떤 관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지금 좀 했겠네요. 그렇다. 수강 신청 하잖아요. 그러면 1번 학생이 A라는 과목을 신청했다. 그러면 2개가 관계가 있잖아. 수강 신청했으니까. 지금 요 관계는 1번 학생이 2번 과목 B, A, B, C, D를 할 때 B라는 과목을 수강했다. 라는 걸 나타내는 점이에요. 점이. 이거는 그래프에서 점이 아니라 사실은 이 점은 이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는 거지. 실제로는 여러분이 ER 다이어그램 그릴 때는 이 전체 묶음에서 이 전체 묶음 사이에 그냥 선 쭉 긋고 치워요. 선. 요 다음 그림 이제 보시면 요거는 이제 뭐를 가리키는 거냐라는 걸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 학생이 1번 학생이 B와 D 2과목을 신청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2번 학생은 뭐 했어요? A하고 B를 신청했습니다. 요 점들이 뭐죠? 몇 번 학생이 무슨 과목을 신청했느냐를 연결시켜주는 포인트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 여러분이
논문 쓰실 때 ER 다이어그램 그릴 때 나타나는 그리는 그림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개념 설명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고, 실제로 여러분이 논문 쓸 때 그려야 될 그림은 이제 이겁니다.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요게 직사각형이라는 게 엔티티야. 그래프로 이야기할 때 점입니다. 점. 다이아몬드가 선이에요. 선. 얘와 얘가 관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다이아몬드가 선입니다. 선. 됐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ER 다이어그램은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그래프입니다. ER 다이어그램.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할 때, 그래프 설명할 때 그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계속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ER 다이어그램 그릴 때 알아야 될 지식들이에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암만 어려워도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DB 구축할 주제로 논문을 쓰겠다면 무조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 카디널리티라는 말은 뭐냐면, 관계라는 게 뭐예요?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이 관계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요 관계에 요 왼쪽에 있는 놈, 오른쪽에 있는 점하고 여기 있는 게 몇 개 참여할 수 있느냐? 여기는 몇 개 참여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수강 신청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 한 명이 몇 과목 신청할 수 있죠? 2과목 이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과목을 몇 명 이상 들을 수 있죠? 몇 명의 학생이 들을 수 있죠? 여러 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N 대 N 관계다라고 이야기해요. 수강 관계라는 건 학생도 여러 과목 신청할 수 있고 한 과목에 여러 학생이 신청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카디널리티라는 거예요. 카디널리티는 1대1 관계도 있고 1대 N 관계도 있고 N 대 N 관계도 있고, 방금 수강 신청 같은 거는 N 대 N 관계에 속하는 N 대 N 관계.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죠. ER 다이어그램에서 사용하는 표기법입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께 소개하는 이 기호 정도는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에 따라서 다른 기호를 쓰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정도는 이거 말고도 다양한 기호가 쓰인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인문학 하시는 분들이 아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여기에서 필수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래프의 점에 해당하는 겁니다. 직사각형을 엔티티 타입.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릴레이션십 타입이에요. 다음에 직사각형은 엔티티잖아. 근데 겹으로 그려놨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위크 엔티티, 좀 약한 엔티티라 그러는데 단독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주된 메인이 있어야 얘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위크 엔티티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 이따 예에서 보는 것처럼 회사 입장에서 종업원이 이제 우리 회사 직원이니까 종업원은 당연히 엔티티죠. 우리 회사에 있는 개체 맞잖아. 엄연히 존재하는 개체예요. 근데 종업원의 부양가족은 어떻게 돼? 우리 회사 직원은 아니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종업원을 통해서만 종업원의 가족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종업원의 가족 정보를 왜 관리하느냐, 회사에서. 여러분 왜 관리해요? 아세요? 여러분 다 봉급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 왜 가족 관계를 써내죠, 회사에? 헤헤. 부양가족, 의료보험, 세금 매길 때 부양가족 정보 들어가야 세금 작게 내잖아. 의료보험하고 세금 때문에 그래, 소득세 때문에. 그리고 회사에서는 부양가족들 정보를 관리를 해야 돼. 그런데 부양가족이 단독적으로 가치가 있는 엔티티냐? 아니다는 거지. 회사 입장에서 보면 종업원 일마 퇴사하고 나면 그 퇴사한 종업원의 부양가족 싹 다 날려. 필요 없잖아. 관심은. 그런 게 위크 엔티티입니다. 종업원에 대해서 종업원 가족. 그런 이제 엔티티 경우에는 더블 직사각형 렉탱글로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종업원하고 종업원 가족하고 관계가 요거죠. 위크 엔티티하고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는 이걸로 표현합니다. 더블로 표현한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문학에서 이런 관계가 잘 있을란가? 족보 같은 거를 DB를 구축한다. 그럴 때 와이프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와이프를 위크 엔티티로 볼 거냐? 그냥 엔티티 타입으로 볼 거냐? 제가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 언뜻 그 생각했는데, 그럴 경우 같으면은 조선시대라는 게 족보가 전부 어디로 움직여요? 친족 중심으로 움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외가 쪽과 관련된 게 족보에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게 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 여자 친정 입장에서 또 족보에 보면은 별로 중시하는 존재가 아니야. 여기 여성분들 많은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실제 족보의 구성이 그러니까 그냥 이름 적어 놓고 족보에 보면 어디 누구한테 출가했음 그 정도 적어 한 줄 적어 놓고 끝이야. 아들들만 누구하고 결혼해서 자식 누구누구를 낳았다 뭐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기록이 되잖아. 그럼 그거를 위크 엔티티 타입으로 봐야 될지 그냥 보통 엔티티 타입 볼 수 있지. 이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몫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연구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그 문제예요. 자, 그 다음 요 동그라미는 여기와 여기에 매달릴 수 있어요. 아까 웨이트는 점에도 달 수 있고 선에도 달 수 있잖아요. 요 선에도 달 수 있고 점에도 달 수 있어요. 속성. 이게 이제 여러 개 달 수 있어요. 여러 개. 그래서 그 웨이트에 속하는 거야. 속성들. 그 다음에 다 속성이에요. 속성들을 나타내는 세부적인 그림인데 이거는 그냥 설명만 한 번만 해드릴게요. 한 번만. 이거는 거의 쓸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 없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야기하면 키 이야기가 해야 됩니다. 치우고 요거는 취미 같은 거. 취미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될 수 있잖아요. 여러 개.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여러 개의 값들 갖는 멀티베리드 어트리뷰트 이런 게 이제 요 속성이 취미 이라면 나는 등산, 낚시 뭐 적을 수 있잖아.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이렇게 더블 서클로 표시하고 요거는 속성 하나가 더 하위 속성으로 갈라질 때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지만 미국 애들은 보면은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 이러잖아. name 이렇게 해놓고 name 밑에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 하위 속성이 있는 경우 이런 그림을 씁니다. 요거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꼭 없어도 되는 속성이다. 그런데 이런 게 뭐냐면 집계 데이터 같아요. 집계 데이터. 예를 들어 자식수 족보에서 자식수 굳이 속성으로 안 가져도 돼. 왜? 자식 다 나와 있잖아요. 자식 관계가 누구 자식 누구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딸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카운트하면 5명 나올 수 있잖아. 그런데 굳이 자식수라는 속성을 붙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derived 다른 속성으로부터 또는 엔티티 정보로부터 값을 계산 가능한데 추가로 그냥 붙여놨다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키 역할을 하는 속성이다. 키가 될 수 있는 속성이다. 자, 여러분들 키가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에 관한 정보를 이제 여러분이 속한 기관에서 어떻게 관리해요? 자, 이화여대 같으면 신 교수님 코드 있죠? 교수 번호. 그게 키예요. 키. 대한민국 전체도 국가에서 국민들을 관리할 때 뭐를 키로 써요? 예, 주민등록번호. 그게 키입니다. 그럼 키가 뭔지 감이 딱 오죠? 예. 그래서 속성 중에 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속성이 바로 밑줄을 쳐줍니다. 속성 이름 밑에. 요건 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요 값을 가진 놈은 엔티티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유일하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다. 요 주민등록번호 가진 사람 유일하다. 이제 그게 바로 키입니다. 그래서 키 속성일 때는 속성 이름 밑에 이렇게 밑줄을 쳐줍니다. 요 기호가 이제 표준 기호고요. 자, 그래서 ER 다이그램을 그렸습니다. ER 다이그램 그리는 예는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리고 그린 다음에 ER는 3단계가 뭐라 그랬죠? ER 다이그램을 테이블로 변환시키는 테이블 구조로 변환시키는 작업이 3단계 작업인데 이 3단계 작업은 개체 타입 직사각형은 그대로 하나의 테이블로 갑니다. 직사각형은 똑같이 그 속성 다 가지고 그대로 테이블로 가면 돼요.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 관계 타입이에요. 관계.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직사각형 사이에 다이아몬드 관계가 얘하고 얘가 관계가 있어. 얘를 테이블 구조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필요한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카디널리티예요. 요 다이아몬드가 1대1 관계다. 1대1 관계다. 이러면 별도로 테이블을 안 만들어요. 이 관계를 위해서는. 1대1 관계라면 요거 하나에 요거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요쪽 테이블이든 요쪽 테이블이든 키 속성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키를 가지고 대부분 찾아갈 수 있으니까 별도 테이블을 안 만듭니다. 1대1일 때는. 그래서 이제 요쪽 테이블에다가 요쪽 엔티티에 키를 주든지 요쪽에다 요쪽 키를 주든지 주면 끝나요. 1대 n은 어떻게 하느냐. 1대 n이다. 1대 n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n 쪽에 테이블을 만들 때 칼럼을 하나 더 만들어. 그래서 나하고 관계를 가진 놈이 저쪽에 있는 누구다. 이쪽은 한 개고 나는 여러 개니까 한 개 쪽에다가 넣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얘하고 짝이 관계 맺고 있는 여러 개 있으니까 n 쪽에다가
넣어주면 돼. 키값을. 고래 처리하고. N 대 N일 때, 이럴 때는 별도로 테이블을 만들어야 돼요. 네. 어떻게 만드느냐? NTT 다이아몬드 하면 이쪽 키 가지고 이쪽 키 가지고. 그래가지고 별도로 테이블을 만들어.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면 딱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논문 쓰시다가 ER 다이어그램을 논문에 좀 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그래가지고 저한테 보내서 이거 검토 좀 해주세요 하고 이제 보내면 제가 성의껏 봐서 이제 검토를 해서 리뷰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카톡으로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 카톡으로 왔다 갔다. 그럼 무료라 그래서 제 노력이 안 들어가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8년, 9년 정도를 사례를 무진장 끌어모아가지고 일반화시키려고, 시어리를 만들려고 사례를 엄청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해봤는데 시어리를 발견을 못하겠어요. 규칙을 발견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리뷰해드리겠다는 이야기는 진짜 큰 약속입니다. 이거는 제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여러분들 논문을 읽고 또 읽어야 돼. 최소한 3번은 읽어야 돼. 그래서 이 저자가 어떤 걸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그 파악한 의도와 이 다이어그램이 맞느냐, 그거를 판단해야 된다.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는 벌써 학위 받았죠. 그게 기계적으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리뷰가 가능해요. 그 리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혹시 저한테 리뷰를 받았다 해서 제 이름을 올릴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워서 한 겁니다. 배워서 리뷰해 주는 게. 그래서 제 이름은 논문에 언급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부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 교수님께서 오늘 정말 귀한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인문학자 분들에게 IT 기술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수강하신 분들께만. 김영선 선생님 수강자 이름하고 전화번호 나한테 줘야 돼. 근데 그거에 매치가 안 되면은 저는 리뷰 거부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특강에 참석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소위 특전입니다. 이화여대 중국문화연구소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특전입니다. 그 약속들 오늘 약속을 좀 많이 드리는데 평소에 우리 인문학자들한테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변화지 유예상 한번 보세요. 기본 원칙을 적용하되 DB 활용의 시도를 융통성 있게 변해. 이놈의 융통성 때문에 제가 학위를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반화가 안 된다. 일반화가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안타깝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과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변환 사례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건 사실은 제 목소리입니다. 제가 8, 9년을 자꾸 늘어진 주제에 대한 제 결론이에요. 그렇게 그냥 일률적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 이게 시어리에 뭘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 그래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해봐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지금 중요한 ER 다이어그램 그리는 실습 문제를 하나 다루겠습니다. 굉장히 좀 먼저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 거는 얘를 인문학 쪽에서 주제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논문을 찾아봐도 뭐 있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수업 자료로 쓸 만큼 엑셀런트한 이거젠플은 아니다. 꽤 있더라고요. 논문들이. ER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DB 이제 구축 사례를 주제로 하는 논문들이 꽤 있는데 신 교수님 이만한 강의 자료 준비할 때 많이 했죠. 그런데 다 찾았어요. 찾아보고 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제가 DB 학생들을 가르칠 때 사용했던 그 수업 자료에서 이제 끌고 왔어요. 이제 요구 추출 및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A라는 회사에서 프로젝트 수행을 주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IT 개발 업체야. 프로젝트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프로젝트 관리에 필요한 여러 부서가 있어. 부서별로 1번 부서는 이쪽 기업체 정보 시스템 만드는 쪽, 2번은 브라우저 개발하는 팀 뭐든지 있어. 그리고 종업원은 한 개 부서에, 소속은 한 개 부서에만 되는데 직속 상관도 있어. 누가 나한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상관이다. 여러 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소속은 A라는 부서 돼 있는데 B라는 부서가 바쁘면 차출돼가지고 와서 B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업원의 가족수당이나 건강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피부영자 정보도 관리한다. 위크 엔티티 타입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각 부서는 한 명의 부서장이 있고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관련. 그러니까 한 부서에서 프로젝트 여러 개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 여러 개의 사무실도 가질 수 있다. 한 부서가. 각 프로젝트는 여러 명의 종업원이 참여하고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별도의 사무실을 가질 수 있다.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이거는 이제 ER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리느냐는 걸 가르치기 위한 샘플 요구 추출 및 분석입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논문을 쓰신다 그러면 연구하다가 DB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면 DB 구축하려고 하는 그 목적과 관련된 행위들을 이렇게 정리를 다 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그래야 이야기가 된다. 이야기가 된다. 자, 족보를 DB화 하겠다. 그러면 이 문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족보에 아들, 딸 다 표기한다. 이런 게 요구 추출 및 분석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딸은 출가한 위치를 표시한다. 가문을 표시한다. 아들은 부인에 관한 정보를 한다. 처가의 출신 가문을 부인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식들은 누가 누구를 두 부부 사이에 누구를 낳았는지 표시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족보를 DB화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그 사실을 기초로 ER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ER 다이어그램을 테이블 구조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그 테이블 구조에 맞게 데이터 입력하면 DB가 구축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구축 단계 3단계입니다. 스키마 설계하고 테이블 구조 설계하고 데이터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릴 준비하면 된다라는 이야기. 자, 이거를 그림을 그리면 자 여러분 엔티티부터 한번 잡아보세요. 엔티티 뭐 보여요? 프로젝트, 다음 부서, 종업원 이런 게 카디널리티에 관한 정보예요. 한 사람이 여러 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프로젝트 참여라는 관계에 대해서 한 사람 1대 N 프로젝트 쪽에 N 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런 게 이제 이게 카디널리티 정보들입니다. 이 여러 개라는 말이 중요해요. 종업원의 가족 위크 엔티티 타입이에요. 다음 다 나왔느냐? 사무실 이런 게 엔티티들이에요. thing, 오브젝트, 엔티티를 찾아라. 자, 관계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관계 있나요? 종업원은 한 개 부서면 소속된다. 종업원이 어느 부서에 소속되느냐? 관계 될 수도 있죠. 직속상관 이런 거를 관계로 처리할 거냐? 이제 뭐로 처리할 거냐? 이제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다이어그램을. 엔티티부터 제일 먼저 잡아요. 이렇게. 잡고 난 다음에 인프로이, 디파트먼트, 프로젝트, 디펜던트 사무실 로케이션을 안 잡았네요. 엔티티를 안 잡았어. 어떻게 처리했느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로케이션을 따로 잡았네요. 부서가 있는 사무실도 로케이션 따로 잡았네요. 이렇게. 이게 속성으로 처리했습니다. 관계로 안 잡고. 이런 부분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래서 일률적인 어떤 방법으로 이론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성으로 처리해도 큰 문제 없고 관계, 릴레이션십 타입으로 관계로 잡아도 문제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러 사례에 보면 획일적으로 어떤 이론화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논문을 쓰신다면 ER 다이어그램 그려보고 리뷰 부탁하면 리뷰를 해주는 저는 굉장히 사례를 박사 논문 주제를 그쪽을 잡았기 때문에 ER 다이어그램 무지 그래 무지 수백 개 그려봤어요. 수백 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ER 다이어그램 하면 굉장히 생소하시지만 저는 사실은 너무 익숙한 주제죠. ER 다이어그램. 그래서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린 ER 다이어그램을 리뷰해 드릴 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전공 지식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리뷰부터 하세요. 그 다음에 인프로이하고 디파트먼트하고는 무슨 관계냐? 워크스포. 나는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느냐? 그 요 관계에서 잘 보세요. 부서 한 개에 종업원이 여러 명. 한 부서에 종업원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왜 이리냐? 종업원은 이 한 개 부서에만 소속되며 라는 문장이 있다고. 요거 추출해보면. 두 이상의 부서에 소속이 안 돼. 그러니까 종업원 입장에서는 한 개에만 참여하고 디파트먼트에는 종업원 여러 명 올 수 있다고. 여러 명. 이해됐습니까? 어렵죠.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끝나고 ER 다이어그램 그릴 수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막상 그리려 그러면 네모 그려놓고 엔티티 잡아놓고 끝이야. 더 이상 진도 못 나가 여러분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만큼 ER 다이어그램 그리는 작업은 어려운 작업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일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자신 있게 내가 이런 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암만 찾아 8년 9년 동안 찾아도 그 방법 못 찾았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슈퍼비전, 슈퍼바이저라는 말은 감독하다는 이야기예요. 종업원과 종업원 사이의 관계예요. 상사도 종업원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나도 하위 직원도 종업원이에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종업원을 감독하는 거예요. 과장이 사원을, 부장이 과장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프로이가 인프로이를 슈퍼바이저 하는 관계입니다. 한 명, 슈퍼바이저 한 명이 밑에 부하 직원 슈퍼바이지 감독 받는 사람 여러 명이죠. 1대 N입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워크온 프로젝트에 여기 보세요. 이제 N-N 관계가 나타났어요. 드디어. 한 사원이 프로젝트 여러 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입니다. 프로젝트 한 개에 사원 여러 명이 팀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M이라는 말은 요 숫자와 요 숫자가 다를 수 있다. 1이 아니다는 의미만 있는 거예요. 1이 아니다. N. 이런 게 이제 테이블 구조로 갈 때는 별개의 테이블로 나가야 됩니다. 이 키와 이 키 가져와서 별개, 네임, 이거, 여기 있는 SSN 가져와서 별개의 테이블로 가야 돼요. N-N이면. 자, 위크 엔티티, 부양가족. 부양가족하고 사원하고 위크 엔티티 관계. 부양가족 관계. 자, 대충 다 이제 설명했죠? 그 다음에 각 부서에는 부서장이 있다. 종업원이 누구를, 디파트먼트를 매니저한다. 부서장은 부서장 한 명이다. 종업원 한 사람이 부서 한 개만 관리하고 이 부서에도 관리하는 부서장은 한 명밖에 없다. 1대1 관계입니다. 이런 거는 테이블로 안 만들어. 이런 것도 안 만들고. 이런 거 만들 때는 N쪽에 요거 P 디파트먼트 넘버를 추가하면 돼. 테이블 안에. 그렇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고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해요. 앞에 다른 내용들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손바닥 위에 올려드릴게요.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는데 이해할 다그는 그리는 거는 그렇게 제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집에 가서 복습도 하시고 그래도 아마 직사각형 그리고 나면 더 이상 손이 안 나갈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그래서 팀워크를 저는 좀 강조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여러 사람이 야 그때 왜 수업 들을 때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막 들어가면서 다이아몬드 하나 그리고 거기다 카디널리티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한 장 여러분 그리시려면 제가 볼 때 5명이 모여서 여러 시간 해도 저한테 리뷰 맡기면 벌겋게 고쳐가 줄 거예요. 그런 내용이니까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해할 다이아몬드 그리는 게. 당연히 어려우니까 논문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쉬우면은 뭐 논문 실적 막 팍팍 1년에 1000% 뭐 1500% 막 올리게 그래 못 올릴 어려운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예, ERD가 ER 다이어그램의 약자예요. 네. 검색해 보면 꽤 있을걸요. 저희 프로젝트에서 업체에서 ERD를 그려주셨어요. 요게 ERD. 저는 사실은 이거를 ERD 그려준다 했더니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거는 이제 테이블 이 ER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테이블 구조로 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테이블 구조로 넘어가는 건 간단하다니까요. 이거는 다 테이블 별개 테이블로 한 개씩으로 가고 이런 것들은 가고 그 다음에 요 다이아몬드를 테이블로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는 것은 1대1일 때 안 만든다. 1대 N도 안 만든다. 1대1일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다가 요 부서 코드를 주든지 부서에다가 뭘 주든지 하면 되고 됐어요? 부서장 코드를 주든지 하면 요것도 1대 N 쪽에 부서 코드 가져오면 되고 N 대 N 요것만 테이블로 만들어라. 요것만. 그 다음에 여기 매달리는 속성들 쟤들이 칼럼 이름이 되는 거예요. 테이블의 칼럼 이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신 ER 다이어그램을 뭐로 고쳤어요? 네, 테이블 구조로 만들었어요.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직사각형들 엔티티, 부서, 프로젝트 테이블, 부양가족 테이블은 그냥 속성들을 다 칼럼 이름으로 해서 써주면 끝나는 거고 이거 쉽다. 관계 타입을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면 한 개밖에 없죠? 왜 한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뭐다? 1대1이거나 1대-N이기 때문에 테이블 별도로 안 만들어. 얘만 만들어, 얘만. N 대 N만. 그래서 릴레이션십 테이블은 한 개밖에 없다. 됐어요? 이렇게. 여기 릴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쓴 거는 테이블하고 동의어입니다. 릴레이션은.
테이블을 엔티티 타입으로부터 만든 테이블이냐? 그건 엔티티 릴레이션. 릴레이션십 타입을 테이블로 만든 거냐? 릴레이션십 릴레이션. 용어는 크게 이름도 신경 안 써도 돼. 테이블에 뭐만 있어요, 여러분? 밑에 데이터 부분 없고 뭐만 있죠? 제목만 있잖아. 칼럼 이름만. 이게 구조예요. 그죠? 자, 김정 선생님, 우리 언제까지 녹화가 되지, 이거? 5시 15분? 오케이. 자, 그 다음 2단계 데이터 입력 단계입니다. 여러분 DB 구축할 때 제일 지루하고 힘든 과정이 데이터 입력 단계입니다. 테이블 구조를 만드는 1단계 작업은, DB 스키마를 만드는 작업은 고도로 머리를 써야 될 작업이에요. 손발이 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소위 애들 우리 학교에서 데이터베이스 가르칠 때 꼭 실습 문제 하나 내요. ER 다이어그램 그리기. 그래가지고 이제 조별로 줘가지고 이제 5명씩 한 그룹별로 이제 ER 다이어그램에서 발표를 시킵니다. 숙제 검사를 하면은 보통 이제 토요일 날 하는데 아침 9시부터 시작하면 저녁 한 7시쯤 되면 끝나요. 숙제 검사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합니다. 조가 보통 한 8개 이 정도 되는데 거의 1시간씩 리뷰를 하는 겁니다. 조별로 가지고. 1시간 동안 5명 앞에 서가지고 발표해요, 이제. 일망했다가 절망했다가 또 절망했다가 이제 개박살 납니다. 1시간 내내. 어째서 이 자식아 그게 직사각형이냐? 왜 다이아몬드가 아니야? 이 속성은 왜 빠졌어? 카디널리티는 왜 안 맞아? 아주 막 박살을 내고. 그래 놓고 기말 시험에 딱 내요. ER 다이어그램 그리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두 번 빼고 다 틀리는 거예요. 채점할 것도 없어. 휘바람 불면서 채점해. 다 틀렸으니까. 그게 ER 다이어그램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말합니다. 근데 ER 다이어그램 안 그리고는 테이블 구조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하셔야 돼. 어쨌든 그거는 손발을 쓰는 작업은 아니다. 손발을 쓰는 작업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발 쓰는 작업이 뭐냐? 데이터 입력이에요. 데이터 입력. 자, 데이터가 어디 들어가는가 한번 봅시다, 이제. 테이블이 이리 생겼어요. 그죠? 요게 테이블 이름이죠. 요게 이제 스키마 설계할 때 여러분 요 보셨던 요 이름, 요거 종업원 테이블, 요게 테이블 이름이에요. 테이블 이름도 다 입력이 됩니다. 예, 전부 다. 테이블 이름, 학생 테이블. 요게 테이블 이름. 요게 테이블 구조예요. 각 열의 이름. 이게 테이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 더하기 각 열의 이름 몸체 하나, 둘, 세 개를 다 합쳐서 테이블이라 불러요. 테이블 이름 플러스 구조 플러스 데이터 부분 다 합쳐서. 그거를 테이블이라고 그러고, 몸체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부분을 몸체라 그래요. 몸체를 부를 때 요거를 행이라 그러고, 로 행이라 그러고, 요거를 칼럼이라 그래. 이쪽을. 학과 칼럼에는 소공, 전기 소공 뭐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학번 칼럼에는 100, 200, 300 칼럼. 요게 행이고, 행 하나가, 로 하나가 하나의 데이터죠. 로 하나가 하나의 데이터예요. 한 학생에 관한 데이터예요. 이게.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데이터 입력하면 뭐가 결정돼야 돼? 이것부터 결정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데이터 입력을 하지. 그죠? 100번 학생이 있다. 100번 학생 이름은 나소영이야. 4학년이야, 학년은. 학과는 소공이야. 이렇게 입력하는 게, 이게 있어야 데이터를 넣을 수 있잖아요. 요거를 입력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게 데이터의 몸체 부분에 들어갈 데이터를 파일로 만드는 작업을 데이터 입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이터 입력을 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진짜 족보 같은 거 그런 거 데이터 입력하려고 그러면 거의 죽음이죠. 어떻게 입력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뭐 테이블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될지 어떻게 만들지 모르지만 하여튼 만들어 놓으면 어마어마하게 아마 데이터 입력이 어려울 겁니다. 또 뭐가 따라 붙어야 돼? 한글 이름만 들어가면 안 되잖아. 한자 이름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엄청 데이터 입력 양이 많아요. DB 구조에 맞도록 테이블 행과열의 자료를 입력하는 작업을 데이터 입력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제 행 구분, 열 구분. 행을 구분하는 것은 엔터키입니다. 이거는 뭐 어느 파일을 쓰더라도 거의 엔터키 치면 한 줄 끝났다. 다음 행으로 넘어간다. 요 칼럼 구분이 문제인데, 100 치고 컴마 하고 나수형 이렇게 하면 컴마
베이스로 하는 컴마를 세퍼레이터, 분리자로 사용한다. 또는 100하고 탭키 치고 나수형 칠 수도 있어요. 탭을 딜리미터로 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스페이스 하나, 원 스페이스를 딜리미터. 그거는 파일 포맷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고 싶으면 파일 포맷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데이터 믹이 다 끝나면 그 파일만 정보전달은 직원한테 딱 주고 올려달라 그러면 정보전달은 직원이 한 큐에 몇 글자 치고 엔터 딱 치면 진짜 놀고 있어. 그러면 컴퓨터 다 올려줘. DB에. 그것이 3단계 DB를 이제 오퍼레이셔널 DB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자,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뭐야? 이거는 이제 행구분자, 열구분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보통 우리가 쓸 때는 HW, 엑셀, MS 워드 등의 문서 편집기. 데이터 입력할 때 엑셀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상 제가 약해요. 왜 약하냐? 데이터 입력하는 부분은 제가 ER 다이어그램 그래가지고 테이블 구조 설계까지 딱 해서 딱 넘기면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부 우리 직원들이 다 하거든. 직원들이 다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실제로 많이 해보지는 않았어. 근데 뭐 ER 다이어그램은 수백 장 그렸습니다. 수백 장. 그거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야. 우리 직원들의 기술 수준이 그걸 그릴 수. 다시 얘기하면 ER 다이어그램 그리는 것이 DB 구축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높은, 최고로 높은 기술 수준의 기술을 가져야 가능한 겁니다. 그게. 자, 그 다음에 뭐도 가능해요? HTML 문서, XML, TSV, JSON 등 포맷으로 생성해도 다 DB 쪽으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파일만 만들어주면 돼요. 파일. 어떤 구조의 파일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됐죠? 자, 지금은 이제 파일 구조는 어떻게 있느냐? 캐릭터 코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빠른 시간에 이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 타입이라는 개념인데 그 각 자료마다 인간들은 인간이 아닌 컴퓨터를 위한 개념이에요. 사람은 우리는 자료 딱 보면 다 알아. 이게 수인지 문자 열인지 뭐 트루 폴스인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컴퓨터는 그거를 몰라. 무식해서 얘가. 그래서 이제 일일이 가르쳐줘야 돼. 컴퓨터한테. 내가 입력한 자료는 뭐 문자형이야, 뭐 그 다음에 정수형이야, 불리한 이건 트루 폴스입니다. 참이냐 거짓이냐, 실수다 또는 문자 열이다, 스트링이다, 이런 걸 다 가르쳐줘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 자료형, 기본 자료형과 복합 자료형이 있다. 요 정도. 기본 자료형은 문자형, 정수형, 실수형, 불리형, 스트링 때 문자 열입니다. 문자 열. 문자 열 데이터는 언제 발생해요? 주소 같은 거 있잖아요. 주소. 길잖아. 서울시 무슨 구 뭐쩌자자. 그게 합쳐서 한 개의 데이터잖아요. 그런 데이터가 문자 열 데이터예요. 자, 그런 타입들이 있고 복합 자료형은 뭐 배열이나 구조체, 객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본 자료형하고 복합 자료형 두 종류가 있다. 기본 자료형 아닌 것을 복합 자료형이라고 부른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나중에 어떤 파일 타입에서 복합 자료형은 이런 문법에 따라서 만들어야 돼. 그때 복합 자료형이 뭐다? 기본 자료형이 아닌 거다라는 것만 알면 된다 이런 거죠. 다음 이제 기본 자료형은 이런 것들입니다. 실수, 그 다음에 문자 열 타입 그런 게 있고 뭐 여기 이제 여기 바이트라는 단위가 나와요. 바이트가 뭐냐? 이제 여러분 이것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컴퓨터 메모리에서 0, 1 한 개를 저장, 0 또는 1 한 개를 저장할 수 있는 단위를 비트라고 합니다. 비트. 1비트. 그 다음에 비트 8개 한 단위를 뭐라 부르냐? 바이트라고 해요. 바이트. 8비트를 1바이트라고 해요. 1바이트. 그래서 8비트가 저장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8비트가. 8비트가. 그래서 바이트가 저장 기본 단위인데 예를 들어서 불리한 타입 같은 건 뭐 한 바이트만 충분하고 정수는 컴퓨터마다 다 달라요. 2바이트부터 8바이트까지 쓰는 컴퓨터도 있습니다. 그거는 컴퓨터마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수 사이즈까지 알 필요는 별로 없어요. 대통 저장된다, 알아서 저장한다, 지가. 이 정도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자형 상수. 문자형 상수 뭐죠? 여러분 선별할 때 F, 비밀, 포괄로 다른 거 써죠? 그게 문자형 상수. 매일 M 포괄로 써요? 그게 문자형. 문자 한 개를 값으로 갖는 상수. 그걸 문자형 상수라고 해요. 그 뭐로 표시한다?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면 됩니다. 그냥. 이럴 때
이스케이프 시퀀스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자형 상수 입력할 때 어떤 거냐면 슬래시, 의문부 이미 키보드 상에서 들어갈 때 특수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 문자들이 있어요. 특수한 의미를 이미 부여받고 있는 그 문자는 그냥 입력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escape sequence라는 규칙에 따라서 입력을 해야 돼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escape sequence 이런 건데 엔터키 아무리 여러분들이 엔터키 입력하려고 해도 엔터 키면 어떻게 돼요? 줄이 넘어가버려요. 엔터키가 입력되는 게 아니고 입력 자체가 안 돼. 그럴 때 엔터키를 입력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입력할까요? 그게 escape sequence를 쓰는 목적이에요. escape sequence. 엔터키 한번 쳐보세요. 탭키 쳐보세요. 탭키 들어가? 아니야. 레드 스페이스 뻥 띄워버려요. 왜? 이미 키보드 상에 의미가 주어집니다. 탭키 누르면 레드 스페이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탭 키가 데이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바꾸는 거다. 그럴 때 쓰는 게 escape sequence. 됐어요? 그러면 컴퓨터마다 이런 것들은 다 escape 대상이 되는 문자들이 있어요. 엔터키, 뉴라인, 탭 캐릭터, 캐리지 리턴 키, 호라이젠털 탭, 탭키, 버티컬 탭, 얼러트, 삐 소리 내는 거 있죠. 삐 소리 내는 거. 그 다음에 백슬래시, 싱글 커트. 싱글 커트는 특수한 용도가 있어. 뭐로? 자, 문자형 상수 만들 때 싸는 걸로 이미 역할이 부여되어 있단 말이야. 이런 거. 더블 스쿼트, 백스페이스, 폼피드, 퀘스천 마크, 이스케이프 키 이런 것들은 다 용도가 이미 정해져 있어. 이거는 입력이 안 돼. 이 자체가. 요런 걸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렇게 하든지 백슬래시 n 이래 입력하면 엔터 키를 친 걸로 받아들여. 키보드에서 여러분이 백슬래시 n 두 개를 치잖아요. 저장될 때는 엔터 키로 저장이 돼. 내부에 저장돼. 그게 이스케이프 시퀀스의 역할이에요. 요 백슬래시 n을 숫자로 하고 싶으면 문자로 요게 캐릭터 이스케이프야. 백슬래시 n, 백슬래시 r 이렇게 요는 요렇게 입력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데이터 입력을 하는 걸 학생이 하더라도 시키는 사람이 개념은 알아야 된다. 이스케이프 시퀀스가 뭐냐라는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개념 아시겠어요? 이스케이핑을 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문자로 하는 방법. 백슬래시 문자, 백슬래시 문자 이렇게 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수를 쓰는 수가 있어요. 수. 백슬래시하고 수로 1, 2 수로 X0A 수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8진수를 써도 되고 16진수를 써도 됩니다. 8진수, 16진수 다 돼요. 16진수는 X로 시작하는 수가 16진수입니다. 요거는 16진수라는 뜻입니다. 아니죠. 아유 신경 쓰. 이스케이프 시퀀스가 뭐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스케이프 시퀀스 내용은 데이터 입력하는 학생이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이스케이프 이라면 되지. 얘들아 입력할 때 그 특수 문자들 이스케이프 시퀀스 써도 잘해라. 이만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이스케이프 시퀀스가 뭐라는 개념만 파악하고 계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 박나가지 학생들 입력할 건가? 아니 근데 이 스케이프는 되게 이렇게 이해할 것 같은데 맨 오른쪽에 있는 요게 여러분이 입력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요거를 입력하고 싶을 때는 키보드에서 이렇게 입력해란 말이에요. 네. 요거는 이 키보드에 입력하실 때 백슬래시 12 숫자 1, 2 치라고 숫자 1, 2. 네. 아 이거 요거는 요 X는요 원래 컴퓨터 세계에서 앞에 수 앞에 X가 붙어 있으면 16진수가 시작됩니다라는 뜻이에요. 16진수. 16진수. 여러분 진법 알아요? 10진법을 알겠지? 10개 모이면 다음 자리로 올리잖아. 1, 2, 3, 4, 5, 7, 8, 9, 그 다음에 뭐예요? 10 하면 10이라 되잖아, 10. 10자리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1자리에 있는 게 10개 모여서. 그러면 8진법은 뭐겠어요? 8개 모이면 다음 자리 10자리로 올라가. 그러니까 8진법의 수는 0, 1, 2, 3, 4, 5, 6, 7 다음이 10이야. 10. 8개, 그 다음에 8개 모였으니까 10이 되는 거예요. 11, 12, 13, 14, 15, 16, 17, 그 다음에 20이야. 그럼 16진수는 뭐냐? 16개 모여야 다음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10 다음에 숫자가 없잖아. 10부터는 10이라고 못 써. 10은 10자리니까. 그래서 10, 11, 12, 13, 14, 15. 그 다음이 10자리에 10이가 있는데 10부터 15까지는 영어 문자입니다. 10은 A, 11은 B. 디지털이 없단 말이야, 디지털가. 10에 해당되는 디지털은 A, 16기법에서.
1에 해당되는 건 B, C, 15에 해당되는 게 F예요. 그래서 요거는 12, 8진법으로 10이라는 수는요, 10진법으로 보면 10이라는 뜻입니다. 1자리 2하고 10자리 8이, 요 1자리에 있는 여기 18이거든, 8. 그러니까 8하고 2하고 더하기 10이야, 10진수로. 16진수로, 요거 자, X는 16진수라는 뜻이고, 공은 그냥 공이고, A가 뭐라고요? 10이라고 그랬잖아. 10이라는 그대에 해당되는 숫자가 A라고. 그게 10이야, 10. 그러니까 X, 0, A라는 게 10진법 수로 1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 교수님 이거 어려우시면 이것만 쓰면 돼. 8진법만 써, 8진법. 이거 어렵다. 다 쓰지 마. 이거 써. 이거 캐릭터 있고.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고. 그러고 신 교수님 무슨 이런 데이터 입력할 일이 있겠어요? 이스케이프 시퀀서 정도는 학생들이 알 거예요. 입력할 때 요거는 학생들이 알아야 돼. 당연히. 자, 됐습니까? 뭐 이런 거 다 그대로. 다음에 문자 열 상수는 큰 따옴표로 써야 된다. 주소 같은 거 입력할 때는 큰 따옴표로 써가지고 입력하죠. 자, 이 정도는 알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된 문자들이 내부에 저장은 어떤 형태로 되느냐? 저장될 때에, 자, 영어 문자 A가 저장될 때 뭐로 저장되느냐? 컴퓨터 내부에. 그게 A라는 영문자 알파벳에 부여된 캐릭터 코드로 저장이 됩니다. 이 캐릭터 코드는 이제 각 나라마다 문자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니까 각 나라마다 코드 부여가 다 돼 있어. 옛날에는 어땠느냐? 어떻게 했어요? 각 나라마다 캐릭터 코드가 다 달라. 그래서 옛날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왜 없죠? 서로 소통을 하는 게 없으니까.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인터넷 시대가 물리면서 미국 사람이 작성한 파일 갖다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브라우저에 올렸더니 지지지 막 깨지. 그쪽에서 저장되어 있는 캐릭터 코드가 우리나라 체계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면 다 깨져버려요. 여러분 컴퓨터 쓰다가 왜 이상한 파일 올라오면 화면 찍찍찍 하면서 뭐 괴상한 문자들 몇 개 나오고 다 뭐 빈칸 이런 거 보셨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국제표준기구 ISO에서 안 되겠다. 각 나라마다 통합을 하자. 그래서 캐릭터 코드 통합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유니코드입니다. 유니코드. 자,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 다 거쳐서 유니코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한글 코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다 써요. 조합형 코드와 완성형 코드 두 개 씁니다. 완성형 코드라는 것은 완성된 11,800개 정도 되는 음절마다 코드를 따로따로 부여하는 거야. 음절 단위로 코드 부여하는 것을 완성형 코드예요. 조합형 코드는 진짜 과학적이죠. 진짜 우리 훈민정음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훈민정음 한글입니다. 초성, 종성은 자음으로, 기역니은, 디귿, 14개, 현대에서. 다음에 아야의어 10개 가지고 조합해가지고 음절을 만들어. 그 코드가 뭐만 있으면 돼? 기역부터 히읗까지 14개, 아부터 이까지 10개, 24개만 있으면 끝나는 거야, 코드가. 그게 조합형 코드입니다. 조합형 코드예요. 아니요, 따로 그것도 따로 코드 다 부여되어 있어요. 조합형으로 다 부여되어 있어요. 예, 그런 거 다 있어요. 그게 국력입니다. 자, 유니코드에 서 잠깐 말씀드리면 1900 문자 코드가 뭔지 아시겠죠? 문자를 컴퓨터 내부에 저장하는 코드를 문자 코드라고 합니다. 자, 유니코드가 90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도저히 안 되겠거든. 그래서 표준화를 시켰어요. 유니코드가 기본적으로 유니코드 8, 유니코드 16, 유니코드 32 해서 이제 세 버전이 있는데 사실 고전에 유니코드 7이라고 하나 있었어요. 유니코드 7, 유니코드 8, 유니코드 16, 유니코드 32 이렇게 이제 돼 있었는데 유니코드 16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2에 16세이기 때문에 65,536개를 커버할 수 있는데 이 중에 한자가 약 40%, 한자가 워낙 많잖아요. 우리나라 자전에 수록된 한자만 해도 18,000자인데 중국 지들이 다 쓰겠다는 글자까지 다 합치면은 제가 볼 때는 또 간자체까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마 수만 글자 될 거야. 수만 개 코드를 다 줘야 돼. 65,000개밖에 없는데 쓸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표준기구하고 중국 정부하고 싸우는 거예요. 다 못 줘, 임마. 그걸 어떻게 다 줘? 글자도 줄여. 너 잘 안 쓰는 글자 있잖아. 빼! 그래가지고 막 줄이라 그러고.
싸워서 그래도 6만 5천 개 중에 40% 2만 몇천 개가 한자에 부여된 코드예요. 한글도 만만치 않습니다. 17.4% 수천 개를 받은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많이 받았을까요? 수천 개가 아니라 만 몇천 개를 받았어요. 17%입니다. 완성형 코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한글에서 사용하는 음절이 한 12,000개 가까이 되는데 조합형에서는 몇 개 안 돼, 20몇 개밖에 안 되잖아. 근데 완성형 코드가 11,000몇 개인가? 18,000개인가? 뭐 그 정도 되니까 많아요. 그걸 다 받은 겁니다. 이 국력입니다. 국력. 국제표준기구에서 그래가지고 야단 났잖아. 중국하고 싸워가지고. 저 조그만 한국은 다 주면서 너 이 대국에 대해 다 안 준다고. 그게 국력입니다. 외교고 국력이에요. 다른 나라 글자들도 있죠. 근데 자, 어떻게 밀렸는가 한번 보세요. UTF-8에서는 UTF-8은 문자 코드를 할 때 8비트, 1바이트를 주는 문자도 있고 2바이트, 16비트를 주는 문자도 있고 그 다음에 3바이트, 24비트를 주는 문자도 있고 4바이트, 32비트를 다 주는 문자도 있어요. 코드가. 여러분 생각 어떻게 하세요? 제일 힘 있는 나라는 어느 코드를 받았을까요? 1바이트짜리를 받아. 미국, 유럽에서는 알파벳, ABCD 이거는 1바이트짜리 코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됩니다. 1바이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본, 중국은 2바이트짜리 코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 힘이 센 거예요. 그 이하 힘없는 나라들 3바이트 받은 나라도 있고 또 더 힘없는 나라 4바이트짜리 코드. 문자 하나 저장하는데 4바이트나 써야 되면 저장 공간이 얼마나 많이 써요. 약소국의 서름입니다. 약소국의 서름. 이런 데서도 국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데서도. 됐어요? 그 다음에 UTF-16은 뭐냐? 야, 이거 없애. 2바이트 하고 4바이트. 이거는 이걸로 통합하고 1바이트는 2바이트짜리 통합해. 그래서 이제 UTF-16은 딱 2바이트짜리 코드, 4바이트짜리 두 종류로 합해버렸어. 요거 합쳐서 2바이트를 써라. 너들 뭐 1바이트 아껴봐야 미국 돈도 많은데 3바이트, 4바이트 골치 아프다. 4바이트를 합쳐라. 그게 유니코드 16입니다. UTF-16. UTF-32는 야, 전 세계 모든 나라 평등하게 모든 나라 문자 한 개당 4바이트 코드 다 써라. 이게 UTF-32입니다. 평등하죠? 미국 애들은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죠. 야씨, 사실 메모리가 4배 든다는 이야기예요. A 저장하는데 1바이트 쓰는 사람한테 4바이트를 써야 돼요. 4배 저장 공간이 보이는 거. 돈 낭비가 있지. 그래서 국제표준기구 ISO에서는 UTF-32를 밀고 있는데 현실 상황은 어때요? UTF-16까지 겨우 지금 할까 말까. 아직도 유니코드 8, UTF-8이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모든 문서에 여러분 입력할 때 제일 앞에 캐릭터 코드를 명시해 줘야 돼요. 내가 지금부터 작성하는 파일은 캐릭터 코드 셋 뭐를 썼다? UTF-8을 썼다. UTF-16을 썼다. UTF-32를 썼다는 첫 줄에 명시를 해주고 작성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파일 읽을 때 잘못 읽어가지고 찌찌찌직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 인문학자님들 뭐 이만하면 됐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유니코드에서 한글 코드 어떻게 됐냐? 그것만 소개할게요. 초성 현대 코드 다 받았습니다. 뭐 신경 쓰면 X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숫자 신경 쓸 거 없어요. 뭐만 알면 돼. 초성 현대 코드 다 받았어. 야, 막 코드표 봐. 다 있어. 이렇게 엎어지르면 돼요. 해결되게 돼요. 그러니까 옛 초성들 요 동그라미 이게 막대 있고 아 같은 거 옛날 초성으로 써 있는 거 다 코드 받았어. 글자 체험도 받았어요.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국력을 자랑스럽게 생겨요. 글자 체험이 뭔가 여러분 해보셨어요 한번? 아무도 없어요. 옛날 고들 1400년 1500년대 문서 보면 뭐 슈 뭐 이러고 이상한 그런 글자들인데 우리나라 공식 음절 완성형에 등재되어 있는 게 11,172자네요. 여기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음절들이 막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옛날 초중성 가지고 조합이 안 돼. 그런데 어디에 나타나요? 고문대도 나타나고 요새
뭐 아랍어 번역할 때 아랍어에 가장 가깝게 하다 보면 11,172에 없는 한글을 가지고 우리는 표어머니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할 때 글자 체험을 앞에 넣고 그 글자 뜨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끝나면 글자 체험으로 막아. 그만큼 강력한 코드는 한 개밖에 없는데 그만큼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도록 ISO에서 다 우리는 받을 거 다 받았어요. 강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옛날 고급 문헌들 입력하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중성 옛, 종성 현대, 종성 옛까지 다 받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인문학 하시는 분들은 안심하고 데이터 입력하십시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문자 코드 입력하는 건요. 키보드로 입력하잖아. 그런데 요거는 컴퓨터마다 다릅니다. 키보드 제작 회사마다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문 업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돼. 문의를 해가지고 코드, 아까 여러분 보신 코드 있잖아요. 캐릭터 코드 요거를 입력해야 되는데 키보드에서 어떻게 입력해야 되나? 주로 쓰는 게 이제 펑션 키하고 요 글자하고 같이 눌린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전문 업체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키코드라고 그래요. 키보드에서 캐릭터 코드 요걸 만들려면 키보드에서 어떤 키를 조합해서 눌려야 되느냐. 그 방법은 업체한테 좀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자, 요 정도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포맷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야 되는데, 실은 녹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녹화 준비 다시 해서